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발표는 엣지 서비스 실행 가속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 기술에 대해서 GS 엔진 프레임워크 코어 개발자인 최현아 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엣지 서비스 실행 가속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 기술을 발표할 GS 엔진 코어 개발자 최현아입니다. 오늘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GS 서비스 실행 가속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 기술은 보시는 것처럼 초저지연 지능형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의 초저지연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코드명 GS 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능형 엣지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동영상을 보시면 지능 엣지 서비스가 무엇인지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시죠. Mixed reality can help us to increase quality, safety and security. By having the right information in front of the eyes, the level of human error is significantly reduced. And in aerospace, an increased quality is an increased safety. I think the maturity of the services like Azure Remote Rendering of special anchors is key to give us the guarantee that we adequately use the HoloLens 2. I mean, it's key to have the right data flow. It's key to have the right rendering. It's key that the person using it finds himself or herself in the right environment with the right quality of data and therefore quality of visualization. So it's absolutely essential. 잘 보셨나요? 지능형 엣지 서비스는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언택트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능형 엣지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엣지 서비스는 다양한 단말 디바이스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근접해 있는 클라우드 엣지에서 딥러닝과 같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여 로보틱스, 헬스케어, 소사이어티, 서빌리언스와 같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능형 엣지 서비스는 클라우드 엣지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 디바이스의 로컬리티,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유저들의 로컬리티를 기반으로 하여 동영상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세이프티와 시큐리티, 퀄리티가 자동으로 향상됩니다. 그렇다면 지능형 엣지 서비스는 지역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모두 충족되는 것일까요? 지능형 엣지 서비스의 성능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마트폰, VTX, 드론과 같은 기계의 원격 제어는 1ms이라고 하는 레이턴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전시실 안내, 그리고 원격의 의료 진단과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지능형 엣지 서비스는 20ms의 레이턴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구글과 같은 공용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단말 디바이스를 통해 엣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거리에서 오는 데이터 전송 비용이 20ms 이상을 소요하기 때문에 공용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지능형 엣지 서비스는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능형 엣지 서비스는 이미지 혹은 영상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2GBps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1TB/s이라고 하는 그 스루풋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능형 엣지 서비스의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앞에서 나온 그 동영상에서 나온 홀로렌스를 기반으로 엣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이턴시가 47.7ms, 거의 50ms에 가까이 나옵니다. 이러한 성능 수치는 페이퍼에서 나온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이 필요 없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축소하는 데이터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데이터 전송, 서비스의 경량화와 같은 서비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모두 수행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요구하는 20ms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30ms라고 하는 레이턴시를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저희는 서비스를 실행한 데 필요한 미들웨어와 인프라스트럭처, 즉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GS 엔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GS 엔진은 대규모 데이터 기반 엣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프라 가속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 실행 환경을 관리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GS 엔진은 엣지 서비스의 다양한 실행 구조, 모놀리틱, 마이크로 서비스, 파스와 같은 실행 구조를 모두 지원하고 실행 환경의 최적화 그리고 성능 가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GS 엔진은 쿠버네티스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론치하고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실행되는 노드에서 데이터 전송과 처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통합하고 클러스터 단위로 실행 환경에 대한 최적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GS 엔진의 기능 구성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GS 엔진의 개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S 엔진은 API 서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도 API 서버가 있는데요. 쿠버네티스는 서비스를 정의하고 실행하는 데에서 매우 상세하게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 상삼에서 오는 복잡성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엣지 서비스만을 위하여 단순하게 엣지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엣지 서비스를 위한 그 기능을 추출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며 있는 기능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였습니다. GS 엔진의 개발 환경입니다. 우분투 18.04를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버전 1.186을 사용하였으며 파이썬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S 엔진의 API 서버는 제공하는 그 API는 보시는 것과 같으며 API 서버에서는 두 개의 매트릭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GS 엔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스키마입니다. GS 엔진은 유저가 꼭 정의가 필요한 것만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GS 엔진이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여 수행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서비스 스키마는 매우 단순합니다. 거의 서비스는 20줄 내외의 정의로 서비스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GS 엔진의 API 서버를 통해서 실행된 엣지 서비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엣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현실 생활에 대한 대응형 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깜짝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익스플로전 시 데이터가 폭증이 되었을 때 서비스가 지연된다든지 중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화재 경보라든지 재난 경보와 같이 데이터가 평소에는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한번 발생했을 때 이를 꼭 수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없더라도 항상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낮은 운영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여 저희는 제일 먼저 엣지 서비스에 대한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인을 먼저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엣지 서비스의 실행 환경은 현재 실행 환경 수외에 저희가 매트릭 사용하는 값을 스레시홀드와 비교하여 실행 환경 개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매트릭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사용률이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에 활용하려고 하는 커스텀 매트릭,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을 때 다른 서비스의 부하를 보고 실행 환경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익스터널 매트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는 매트릭 서버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데이터독과 같이 자사의 기술의 의존도가 높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쿠버매트릭 어댑터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개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개발 수준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하여 GS 엔진에서는 프로메테우스를 바탕으로 커스텀 매트릭을 개발하였습니다. GS 엔진에서 제공하는 오토 스케일링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인, 두 번째는 서비스 성능의 자원 성능을 확장하고 축소하는 스케일 업과 스케일 다운, 그리고 다양한 엣지, 이웃 엣지를 통해서 스케일링을 수행하는 오버 엣지로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올해 연도에는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인이 리소스와 커스텀 매트릭을 바탕으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사용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오픈 센서스와 같은 매트릭에 정의되어 있는 표준을 따라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개발된 응용을 저희 GS 엔진에 등록하게 되면 저희 프로메테우스가 해당 매트릭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케일 인과 스케일 아웃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 차례에서 기술 데모에서 시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GS 엔진의 개발 현황 중에서 성능 가속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분투를 포함한 OS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스택에서는 자원 할당 및 선정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만들고 론치한 이후에 리눅스 내에 태스크셋과 같은 단순한 커맨드를 사용하여 해당 응용에 CPU를 매핑하고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CPU 자원을 선점하여 엣지 서비스의 성능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실험하였습니다. 10개의 코어를 대상으로 동영상 인코딩 응용을 실행하였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이 노드 안에 있는 모든 CPU가 10% 내외의 사용료를 보이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CPU 선점 기반으로 동영상 인코딩을 수행했을 때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10개의 CPU가 90% 이상의 사용료를 보이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CPU의 컨텍스트 스위칭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영상 인코딩 응용 성능은 52%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가속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많은 네트워크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클러스터에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한 노드 안에 응용이 실행되었을 경우 클러스터를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패스와 응용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패스가 모두 동일합니다. 즉 다른 목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 데이터 패스가 공유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엣지 서비스에서 데이터 전송이 중요한 경우 이를 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클러스터 관리와 엣지 서비스의 데이터 패스를 불이원화하고 또 엣지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대여폭을 우선권을 줄 수 있다면 성능이 가속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기반으로 네트워크 가상화를 이룬다면 좀 더 빠른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저희는 다양한 네트워크 장치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엣지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성능을 실험하고 비교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구성이고요.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전용 패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멀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설치하고 해서 서비스 내에 2개의 닉이 보이고 하나의 이더넷 닉으로는 데이터 클러스터 관리 데이터를 그리고 다른 닉을 통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해서 패스를 이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서비스의 데이터의 패스를 좀 더 가속하기 위해서 SRIOV를 통해서 하드웨어 가속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은 오버레이 네트워크로 플라넷을 사용하여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그리고 멀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가속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한 성능 비교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플라넷을 포함해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같이 공유했을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 응용이 가속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랠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멀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SRIOV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40% 이상, 거의 50%에 가까운 네트워크 대여폭이 확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엣지 서비스에서 데이터의 전송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멀티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송의 패스를 이원화하고 SRIOV를 통해서 하드웨어 가속을 한다면 데이터 전송에 민감한 엣지 서비스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시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GS 엔진에서의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차년도 인프라 실행 환경에 대한 개발 현황을 방금 소개시켜 드렸고요. 앞으로 3년에 걸쳐서 저희는 인프라 파트와 실행 환경 파트를 나누어서 계속 서비스를 개발할
서비스에 관한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이룰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 데모입니다. 기술 데모는 크게 두 가지로 시연할 예정입니다. 실행 환경 파트에서는 오토 스케일링을 시연할 것인데요. 커스텀 매트릭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서비스 실행 환경 수가 증가하고 축소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능 가속의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는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데모를 같이 보시죠. GS의 오토 스케일링 기술 데모입니다. 먼저 응용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실행할 네임스페이스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와 그리고 사용하는 포트,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을 위해서 모니터링 포트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커스텀 매트릭은 사용자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커스텀 매트릭에 대한 이름을 정해 주셔야 되고요. 이 매트릭의 평균값과 그리고 그 평균값을 인계치로 하여 확장해야 할 실행 환경수의 맥스와 맥스와 민값을 정의합니다. 이제 서비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는 몇 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좀 더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플리카에서 실행 환경수가 1로 나와 있네요. 이제 서비스 부하를 조금 낮춰서 저희가 빠르게 실행 환경수를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레벨이 저희가 응용의 부하를 커스텀 매트릭의 부하를 주는 건데요. 커스텀 매트릭이 지금 평균이 10이 되어 있으니까 한 35 정도로 주고 부하를 가중시켜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중치의 타겟에 보시면 22, 36.3에서 지금 평균 10을 넘어가기 때문에 레플리카, 즉 실행 환경수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서비스 실행 환경에 요청수가 몰리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레플리카가 실행 환경수가 지금 5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5는 실행 환경 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각 실행 환경에서 매트릭 값을 모니터링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아까 5개가 되면서 5줄이 밑에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토 스케일링에서 스케일 아웃을 확인하셨고요. 지금은 스케일 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에버리지 타겟이 커스텀의 타겟이 10이니까 로드 레벨을 5로 한번 축소해서 부하를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타겟을 보시면 평균 타겟이 10인데 빈해서 타겟 값이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레플리케이션, 즉 실행 환경 수가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2에서 1로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실행 환경 수 2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행 환경별 매트릭 값의 그래프가 지금 2줄로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시 또 1로 확인이 되네요. 다음은 GSE의 네트워크 성능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네트워크 플라넬과 멀티 네트워크 멀투스 그리고 SRIOV 네트워크를 가지고 데이터 전송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노드 두 개의 다른 네트워크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플라넬에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설치되었고요. 지금 여러 개의 닉으로 보여주는 멀티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설치되었고 하드웨어 가속인 SRIO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응용을 실행을 시키는 거고요.
응용, 즉 엣지 서비스를 실행시켰을 때 그 서비스 내에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 지금 두 개의 이더넷이라고 넷11, 닉이 두 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RIO도 포드 내에 네트워크 장치가 두 개로 보이네요. 그러면 그 엣지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 서버에 응용을 설치를 하고 데이터를 한번 전송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멀투스 그리고 SRIOV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경우 SRIOV 네트워크에서 응용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네트워크 플라넬을 바탕으로 응용이 실행되었을 경우에는 경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멀투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원화하고 데이터 패스를 이원화하고 SRIOV를 통해서 성능을 가속하는 경우 엣지 서비스의 성능이 가속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GS 엔진 코어 개발자 최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최현아 개발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발표는 최적 자원 배치를 위한 스케줄링 기술에 대해 GS 스케줄러 모듈 코어 개발자인 장수민 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엣지 플랫폼 코어 개발자 장수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발표 내용은 최적 자원 배치를 위한 스케줄링 GS 스케줄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GS 스케줄러 개요부터 그 다음에 커스텀 스케줄러, 세 번째로는 전용 로컬 스케줄러, 네 번째로 저희가 다음 개발 전용 글로벌 스케줄러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부위는 프레임워크 5개 중에 초저지연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의 GS 엔진 쪽에 해당되죠. 그 중에 서비스 플랫폼 전용 스케줄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GS 스케줄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스케줄러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 스케줄러가 돌아가는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 실행 환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많은 디바이스나 서비스들이 저희 쪽 클라우드 엣지가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쪽에 그 중앙에 코어 클라우드라 해서 저희들이 많이 쓰는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있는 이런 형태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이런 서비스에서 저희가 스케줄링 해야 되는 관점이 있고요. 이걸 시스템 엣지, 클라우드와 엣지 서비스 시스템 구성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해당되는 클러스터가 이렇게, 저희는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클러스터 하나가 클라우드 클러스터 하나 있고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엣지 클러스터 쪽, 그러니까 그 단말기 쪽, 클라이언트 단말기 쪽에 가까이 있는 엣지 클러스터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주변에 있는 니얼 엣지가 또 하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맡는 마스터 클러스터, 이렇게 해서 4개의 클러스터, 그러니까 요 니얼 엣지는 N개가 계속 확장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논리적, 개념적으로 이런 3개의 클러스터들 형태에 있는 형태에서 어떻게 GS 클러스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할 때 저희가 3LT라는 용어와 수직적, 수평적 서비스 협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3개의 L은 뭐냐면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클라우드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쪽 그 서비스에 가까운 쪽에 있는 클라우드 엣지가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 엣지, 그래서 3개의 로케이션이 있고, 또 저희가 처리할 서비스는 3가지입니다. 모노리틱 운용이라든가, 또 다음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N개의
작은 단위로 연결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또 이벤트 드리븐으로 처리되는 파스 시스템인 함수 처리까지 해서 세 개의 타입의, 그러니까 세 개의 로케이션, 세 개의 어플리케이션 타입이라서 3LT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서비스가 수직적으로 협업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수직적으로도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수평적으로도 협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스케줄러를 개발하는 게 저희 GS 스케줄러의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러를 하려고 보면 이슈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 협업 이슈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컴퓨팅들을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서 협업을 하고 수직적으로 나눠서 처리하려면 이슈가 있는데, 오토매틱 프로그래밍 분석이라든가 프로그래머의 그 스페시파이라든가 멀티 노드 파티션이라든가 파티션 개런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이런 태스크들을 어떻게 할당하고 스케줄링 할 거냐, 그 다음에 리소스들은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거냐,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GS 스케줄러의 목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 스케줄러의 개념적인 개념들을 보시게 되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클라우드 쪽에는 코어 클라우드 쪽과 클라우드 엣지, 그 다음 이웃 엣지가 각각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리소스 측면에서 보시면 마스터는 이웃 엣지와 똑같이 크기가 중간이나 소가 될 거고, 네트워크에서는 마스터 엣지가 가장 빠르게 될 것이고, 연산 속도로 따지면 클라우드 엣지나 또 리소스에서도 클라우드 엣지가 크고 연산 처리 속도도 빠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한 어떤 스케줄러를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마스터 엣지 스케줄러는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 이 글로벌 스케줄러가 가운데 있어서 이런 이웃 엣지 스케줄러와 마스터 스케줄러,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스케줄러를 종합적으로 스케줄 해주는 글로벌 스케줄러, 이런 형태로 개념들을 가지고서 스케줄러가 개발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쿠베네티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케줄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쿠베네티스 커스텀 스케줄러, 그러니까 그 운용 스케줄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베의 스케줄러가 어떤 형태에서 돌아가게 되냐면, 쿠베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노드에는 AP 서버가 있고 컨트롤러, 스케줄러, 그 다음에 스토리지를 담당하는 etcd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마스터 쪽에 스케줄러가 있죠. 이 스케줄러는 기본적으로 쿠베에서 제공되는 스케줄러입니다. 그리고 워크 노드에는 이런 스케줄러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퍼드들이 여기에 할당이 되게 되는데, 이런 할당이 되는 것들을 이 스케줄러가 담당해서 여기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 스케줄러의 절차를 보시면, 쿠베의 절차를 보시면 간단하게 사용자가 크리에이트 퍼드를 해달라 할 때 AP 서버를 통해서 etcd의 어떤 스테이터스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쿠베의 커스텀 스케줄러의 처리 절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명령이 들어오면 etcd에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스케줄러가 와처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와처해서 이런 것들을 요청했구나, 포드들을 할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고, 그거를 다시 AP 서버를 통해서 그 바인딩하는 명령을 때리게 되면 또 스테이터스가 또 이벤트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워커 노드에 있던 쿠베넷이 그런 이벤트를 또 와처해서 이벤트를 와치하는 거죠. 와치하고 해서 실질적인 바인딩은 쿠베넷이 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쿠베네티스 커스텀 스케줄러는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되는 것들을 저희가 저희에 맞게 스케줄링 하는 것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쿠베 클러스터 스케줄러를 만드시려면 먼저 이런 리플리카나 파드나 서비스 같은 곳에 컨테이너 쪽에 스케줄러 네임을 유저 디파인 하듯이 이쪽에 스케줄러 네임을 디파인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커맨드를 쿠베 컨트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쿠베 컨트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스테이터스가 펜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펜딩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아직 스케줄러에 할당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벤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스케줄러가 떠서 그런 이벤트를 가져다가 스케줄링 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 가장 간단한 소스 커스텀 스케줄러 샘플 코드인데요. 이 순서를 잘 따라가 보시면 첫 번째 이런 스케줄러 네임을 여기에 할당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펜딩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처를 통해서 이벤트를 캐치하고 캐치된 곳에서 그 해당되는 스케줄 네임에 해당되는 이벤트들을 잡아다가 세 번째로 어베일러한 노드를 찾아서 그걸 통해서 다시 바인딩 해주는 이 형태로 처리되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커스텀 스케줄러만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어떤 스케줄러가 제대로 돌아가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가적인 소스도 들어가야 되고 에이전트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 번째로 이제 왔는데요. 저희가 그 개발한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을 위한 전용 스케줄러 개발을 위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텀 형태의 로컬 스케줄러를 저희 쪽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러를 만들려고 보니까 제가 고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케줄러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옵션들을 저희 쪽에 뭔가를 보내줘야 되고 그 파라미터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파드 프리셋이라는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파드가 미리 뭔가를 세팅하는 ENV 그러니까 환경 변수들을 세팅하는 형태의 카인드에 해당되는 그 야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스케줄러의 형태의 이런 형태로 해주세요라고 스케줄링 할 때 해주세요 할 때 파드 야멜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파드를 만들어야 되게 되면 이 파드를 쿠베 컨트롤을 통해서 이 파드를 요청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 쪽 API를 통해서 저희 쪽 스케줄러가 이 지금 보시면은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 이렇게 세 개로 구성시켜서 이번에 개발했는데요. 이 안에 자세히 설명은 좀 안 드렸는데 마스터에는 저희 스케줄러가 하나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워커 노드에는 워커를 도와주는 워커 에이전트를 각각 하나씩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 쪽 로컬 스케줄러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드 프리셋이라는 야매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스케줄링을 할 거야 어떤 타입으로 어떤 프로퍼티로 이런 것들을 이쪽에 보시면은 프리셋이라는 카인드 이 야매를 통해서 저희가 GS 컨피그레이션으로 타입은 난 로컬로 할 건데 프로리티는 low latency로 할 거야. 그리고 어떤 것을 소스 노드로 하냐면 마스터 노드를 소스로 해달라. 이런 형태로 이게 좀 확장돼서 나중에 또 하나 더 파라미터가 추가됐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파드를 만드는 이쪽 야멜 쪽이나 리플리카 쪽에서는 이 스케줄러 이름을 또 정하고 라벨을 통해서 이 프리셋과 연결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한 몸이 된 이런 형태로 저희 쪽 스케줄러 데몬에 전달이 되게 되면 그쪽에서 저희가 그걸 우리 스케줄러 쪽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처리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 그러니까 각 노드에 있는 어떤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각 워커 노드에서 어떤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도와줄 워커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 워커 에이전트라고 명칭을 하고 이 워커 에이전트는 현재는 플라스크를 통해서 REST API 핸들을 통해서 모듈이 실행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차후에는 이 에이전트가 플라스크는 아니고 메시지 큐나 메시지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빠른 처리가 되도록 할 건데 현재는 그런 것보다는 REST API로 간단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커 에이전트의 구성을 잘 보시면은 이 아래 모니터링 모듈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번에 만든 게 로우 레이턴시 프로퍼리티를 만들었는데 로우 레이턴시를 가져오는 정보 데이터라든가 그 밖에 노드 정보라든가 리소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노드의 어떤 정보들을 한쪽이 아니라 노드의 어떤 정보들을 이 마스터 노드하고의 통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워크 에이전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 또 만들었을 때 에이전트가 어떤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스케줄러는 어떤 스토리지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올려놓고 디스크 베이스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늦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기로는 메모리 DB 베이스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레디스라는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레디스 같은 경우 저희는 처음에 이 스케줄러를 띄우기 전에 먼저 레디스 컨피그레이션을 이렇게 보시면 뭐 맥스 메모리를 정한다든가 폴리시를 정한다든가 바인드되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형태의 컨피그 파일과 특정 컨피그 맵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드, 서비스까지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아까 워크 에이전트에서 어떤 정보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걸 그러니까 마스터 쪽에 있는 스케줄러가 그 데이터를 읽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형태의 레스트, 그러니까 메모리 베이스의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쿠베의 파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모두 앞에서 말씀드린 스케줄러, 그 다음에 에이전트, 그 다음에 레스트 메모리 DB 이런 형태 세 가지가 조합이 돼서 제가 이번 연차도에 개발했던 거는 GS 로컬 스케줄러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고요. 아까 말한 클라우드, 그 다음에 엣지, 니어 엣지 이런 형태로 클러스터가 N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클러스터 내에서의 독립적인 GS 스케줄러를 개발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새로 도입한 게 로우 레이턴시라고 해서 어떤 특정 노드나 파드 위치에서 다른 워크 노드 간의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처리해서 그 워크 레이턴시가 가장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정보들을 워크 에이전트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레스트 메모리 베이스에다 올려놓고 그거를 참조해서 스케줄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냥 디폴트로 하게 되면 워커 노드가 N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스케줄을 하게 되면 이게 랜덤으로 스케줄링 합니다. 그 리소스 한 개가 제한되지 않으면 그 형태의 워커 노드에 임의로 할당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로 기존 처리 개념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파드들이 만약 8개의 파드를 내가 스케줄링 해달라 했을 때 이런 형태로 스케줄링 되는 거죠. 그러나 저희 쪽에서는 소프트되어 있고 그 스케줄링을 통해서 스케줄링 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자원이 찰 때까지 채우고 그 다음 노드에 채우는 형태로 해서 이 스케줄러 속도를 제가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만 약 20% 향상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요거는 네트워크의 레이턴시가 많아질수록 더 늘어나게 되고 그 공식화 하지는 않았지만 레이턴시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한 것을 보여주도록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2000년부터는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전용 스케줄러를 이제 글로벌 스케줄러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클러스터가 한 개가 아닌 N개의 클러스터로 가게 될 거고요. N개 클러스터를 가게 되면은 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도 달라질 거고 여기에 또 이런 저희들이 만든 템플릿 어떤 야멜들이 상당히 조합된 어떤 야멜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 이 글로벌 스케줄러 안쪽에 있는 로컬끼리 처리하는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처리하는 이런 형태가 처음에 1차년도에 개발된 것도 더 고도화되겠지만은 이 클러스터 N개의 클러스터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처리해주는 큐를 매니지먼트 하든가 잡을 매니지먼트 한다든가 클러스터를 매니지먼트 한다든가 이 각각의 클러스터들을 컨트롤러들을 에이전트를 조종하는 클러스터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될 것이고 그 다음 여러 가지 툴도 개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만들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설계한 1차년도에 설계한 글로벌 스케줄러가 국제 표준 특허에 지금 현재 기고의 특허에 반영돼서 현재 국제 표준 특허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러의 핵심 구조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 클러스터들을 확대해서
스케줄링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클러스터들을 변경해 가면서 해주는 레벨드 스케줄러가 저희 글로벌 스케줄러 상세 구조에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드 스케줄러 뭐냐면 1레벨에 있으면 이 해당되는 스케줄러에서 그거를 할당을 처리해보고 그래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2레벨, 3레벨 이 레벨 조정은 N개의 레벨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순서가 아닌 각 N개의 스케줄러, 그러니까 클러스터죠. 클러스터에게 경쟁을 시키는 쉐어드 스케줄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이웃 엣지, 클라우드 스케줄러 나는 어느 쪽에도 내 어떤 프로퍼티가 만족되는 곳에다가 스케줄링 하겠다. 그래서 스케줄한다 그러면 이 경쟁 스케줄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스케줄링이 설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복합적으로 레벨드 하면서도 두 번째는 이웃 엣지와 클라우드 엣지 스케줄러가 경쟁을 통해서 다음 것을 쓴다든가 1레벨에서 경쟁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복합 스케줄러가 다음 차년도에는 이게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스케줄을 통해서 특정 오프로딩이라든가 서비스를 이동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들면서 또 하나 그 특이하게 또 더 고려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그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전용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스케줄링 하지만은 이게 초저지연 서비스를 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에서도 어떤 특정 큐를 만들어서 보다 빠르게 스케줄링 해야 될 어떤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그 서비스는 빠르게 스케줄링 할 수 있는 큐를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큐에는 일반적인 애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세컨더리 프론트 큐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처리할 큐고 퍼스트 프론트 큐 같은 경우는 할당이 계속 실패된 횟수가 n번 이상 됐을 때 n번은 저희가 정하겠지만 되었을 때 처리할 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빠른 큐라 하더라도 이전에 할당이 되지 않는 애가 먼저 퍼스트 큐를 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 프론트 큐가 있고 베이스 큐가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다 빠르게 초저지연 서비스를 위한 스케줄링이 특화되어 있는 큐가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 쪽에 개발을 할 때 이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엣지 글로벌 스케줄러인데요. 기존에는 이 스케줄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고정적인 스케줄러를 통해서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변화된 환경 변화든가 서비스 변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클러스터 형태도 변화될 텐데 이 변화되는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 변화된 것들을 좀 고정적이지 않고 지능적으로 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00년도 이후에 점점 적용이 될 건데요. 기존의 클라우드나 엣지, 그다음 이웃 엣지에서 분산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할 것들을 통해서 이런 로그 정보라든가 모니터링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지능형 분산 형태의 지능형 분석기를 저희가 만들 겁니다. 이 만들게 되고 여기에 AI 기능을 넣어서 여기서 나온 어떤 스케줄링,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고정형 스케줄러가 아닌 어떤 FX 같이 고정된 로직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적응형 스케줄링까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000년대에는 이 클러스터들 쪽으로 먼저 글로벌이 형태로 추가되는 어떤 특정 형태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다음 차년, 그 다음 차년부터까지는 이런 지능형 스케줄링이 가능하게 돼서 인공지능 형태를 이용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런 인공지능이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뭐 차후에 더 개발을 해봐야 되겠지만 스케줄러는 너무 또 복잡해도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지능형 스케줄을 만들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더 뭐 인퍼런스를 한다든가 트레이닝은 오래 돌릴 수 있지만 인퍼런스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니멀하고 최소화시켜서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 스케줄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GH 플랫폼 코어 개발자 장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장수민 개발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발표는 SMQ 기반의 2종 엣지 디바이스 고속 처리 기술에 대해서 김현우 GS 브로커 모듈 코어 개발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저지연 지능형 클라우드 엣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GS 브로커 개발을 맡고 있는 GH 플랫폼 코어 개발자 김현우입니다. 근무 시간에는 GS 브로커에 해당하는 SMQ 기반의 2종 엣지 디바이스 데이터 고속 처리 기술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GS 브로커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GS 브로커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GS 브로커의 실질적인 구조를 설명드리고 이후에 GS 브로커의 차년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초저지연 지능형 클라우드 엣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GS 엔진에 해당하는 초저지연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내에 구성되어 있는 GS 브로커에 해당하는 영역을 설명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S 브로커는 G 엣지 플랫폼의 외부 영역에 해당하는 엣지 서버 외부로부터 수집되는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기술입니다. 엣지 디바이스별로 상이하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메시지 프로토콜은 플랫폼 설계에 있어서 항상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개발자들에게 혼선을 제공하거나 개발 기간을 길어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한번 구축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신규 엣지 디바이스나 메시지 프로토콜을 추가하려고 하면 기존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프로토콜 추가가 어려운 구조가 많아 확장성에 상당히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GS 브로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 영역에 해당하는 엣지 서버 외부단으로부터 다양한 프로토콜과 다양한 레이턴시 리미테이션을 있는 디바이스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브로커리지 기술을 설계하게 되었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로부터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손쉽게 수용하는 구조와 함께 메시지 처리의 성능 향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GS 브로커는 왜 필요한 걸까요? 기존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도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GS 브로커에서는 왜 이러한 고민을 하는지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센서 디바이스의 소형화와 고도화, 그 다음에 저가화를 통해서 5G 이네이블링 비즈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가볍게는 스마트 카와 같은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스마트 시티와 같은 시장도 형성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 SK텔레콤에서는 5G 시장이 가져올 변화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분류하여 정의한 바 있습니다. 우선 네트워크는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URLLC,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에서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으로 발전한 이후 eMMB, Enhanced Mobile Broadband를 통해 속도와 데이터 전송, 신뢰성 향상을 통한 5G 네트워크로 변모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데이터 전송 속도가 변화한다는 의미보다는 전통적인 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솔루션이 아닌 산업에 적합한 유즈 케이스에 맞는 통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기존의 5G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연 시간, 신뢰성, 커버리지, 보안성의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유즈 케이스를 분석했고 이에 따르면 타임 크리티컬, non 타임 크리티컬, 리모트 메인터넌스, 시임리스 인프라, 커넥티드 굿즈로 분류되어 각기의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4가지 분류가 다르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즉 산업 현장의 기술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에 맞는 엣지 디바이스가 요구되고 엣지 디바이스에 필요한 크리티컬 포인트가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임 크리티컬 포인트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시사점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로봇 구동에 필요한 데이터 송수신이라 하더라도 태스크별로 요구되는 타임 리미테이션이 서로 다릅니다. 로봇 컨트롤러 내부에서도 태스크 관리에 필요한 타임 크리티컬 포인트와 로봇 파일 제어를 위한 컨트롤 루프가 필요한 타임 크리티컬 포인트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브레이킹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과 반응에 요구되는 지연 시간과 차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내부 환경 정보, 에어컨이나 히터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하면서 사용자에게 최적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지연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 크리티컬 포인트에 부합하는 GS 브로커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더스트리얼 크리티컬 포인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군별로 구동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조건, 샘플링 레이트이 서로 다릅니다. 형태만 보더라도 단독으로 장비나 산업의 구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건과 주변과 연계되는 형태로 디바이스와 디바이스가 연계되거나 산업과 산업이 연계되는 형태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구성되는 산업은 다소 타임 리미테이션의 여유가 있는 반면 고속 열차와 같이 선로와 연결되어 다른 차량과 조건을 교환하거나 중앙 서버와 통신을 통해서 선로 변경을 이뤄야 되는 상황에서 보안에 문제없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 곳에서 요구되는 타임 리미테이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인더스트리얼 크리티컬 포인트 조건에 부합하는 GS 브로커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매스 시스템에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있게 되고 이러한 복잡성이 높은 시스템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지원하면서도 새로운 대규모 IoT 엣지 데이터들을 수집해야 하는 형태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스마트 시티의 데이터 허브 모형도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 구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레거시 플랫폼은 물론이고 새롭게 구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엣지 디바이스들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구조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메시지 프로토콜을 통합하고 기존의 레거시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GS 브로커의 다양한 이종 프로토콜을 연동할 수 있고 그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위에서는 GS 브로커의 필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임 리미테이션과 인더스트리얼 리미테이션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GS 브로커와 같은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SMQ 기반의 이종 엣지 디바이스 고속 처리를 위한 다음과 같은 기술을 설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종 엣지 디바이스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MQTT나 REST와 같은 프로토콜 형식을 엣지 서버에서 지원하기 위한 메시지 브로커를 설계하였습니다. MQTT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메시지 브로커는 MQTT와 REST 기반의 엣지 메시지를 구독하는 서브스크립션이 모듈화되어 있고 엣지 디바이스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퍼블리케이션 모듈이 구성됩니다. 이처럼 펍 구조와 서브 구조를 지원하는 MQTT의 메시지 프로토콜 교환 방식을 지원하는 메시지 브로커를 저희는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에 주고받는 메시지들의 데이터 송수신 성능 개선을 위하여 gRPC를 이용한 메시지 브로커를 설계하였고 저지연 메시지 처리를 위하여 gRPC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브로커 내부의 함수를 구현하였습니다. gRPC는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하여 엣지 디바이스와 서비스 핸들러 간의 원격 프로시저 호출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종의 엣지 디바이스를 처리하기 위한 접점에서 메시지 브로커를 구성하게 되고 이처럼 구성된 메시지 브로커에 다수의 이종 프로토콜을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규격을 연동하게 되면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신규 프로토콜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구조의 아키텍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종 메시지 처리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이 되는 SMQ라는 쉐어드 방식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REST, MQTT,
레빗, HTTPS와 그 이상의 다른 이종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발생한 데이터들을 서버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서버에서 전송을 하게 되고 서버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버 리소스나 네트워크 대역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데이터들이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겠지만, 서버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다른 높은 우선순위들이 고객 서비스 앞단에서 지연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메시지 전송, 수신에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필요한 정책은 SMQ API라고 하는 것을 통해 관리자에게 제공되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쉐어드 메모리 기반의 GS 브로커는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고, SMQ API는 관리자가 설정한 정책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공동의 쉐어드 메모리에 우선 적재하게 됩니다. 파드 단위의 엣지 서비스 핸들러는 우선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공용 메모리 부분에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성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중의 사용자가 다중의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구조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처리 성능 개선을 위한 기법이 요구되고, 저희는 SMQ와 같이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하고 분산 메시 처리가 가능한 환경을 아키텍처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GS 브로커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엣지 디바이스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을 저지연 처리하기 위한 메시지 브로커 설계 기법을 통하여 빠르게 SMQ에 전달하게 되는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SMQ의 설정을 위하여 쿠버네티스의 PV 볼륨을 사용하여 퍼직스 기반의 쉐어드 메모리 구조를 설계하였고, 이를 통해 큐잉 중심의 엣지 데이터가 처리 가능한 모듈을 설계하여 도커가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접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피드백을 할 수 있고 연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아키텍처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야기 드리고 있는 GS 브로커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GS 브로커의 기초 기능을 검증하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서 gRPC를 통하여 저지연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구조도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많이 사용 중인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홈에 적용되는 센서 모듈과 게이트웨이입니다. 이것들은 MQTT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홈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아주 다양한 데이터 프로토콜의 교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MQTT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적재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였고, 이번에 설계된 구조는 모션 센서, 도어 센서, 크릭 센서, 온도 센서 등 다양한 환경 정보나 라이프 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잘 알려진 기술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구성한 GS 브로커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된 센서들로부터 MQTT 데이터를 수집하고 SMQ에 적재할 수 있는 구조를 테스트하고 검증하였습니다. 자세한 데이터 수집 사항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브로커를 통한 테스트 환경 구성과 테스트 환경 구성을 통한 데이터 수집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의 왼쪽은 앞서 설명드린 센서들의 구동과 구동에 따른 데이터들이 구축된 엣지 서버로 수집되는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온도 변화에 반응하고 문이 열리고 닫히거나 사용자가 감지되면 감지된 데이터들을 엣지 서버로 보내게 되고, 이를 그래프 하나를 통해 데이터를 뷰잉해주는 시연 영상입니다. 오른쪽의 영상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드론의 행동 반경을 모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론이 시뮬레이션 환경과 같이 구축 환경의 도심을 돌아다니는 환경 속에서 분석된 데이터들을 제이슨 타입으로 서버에 전송하고, 전송된 데이터들은 빠르게 라벨링 작업이 진행되어
진행된 데이터가 제이슨 형태로 엣지 서버에 보내지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왼쪽에 보여진 동영상이 MQTT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오른쪽은 제이슨 타입으로 서버에 전송이 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저희는 현재 2종의 이종 메시지 프로토콜을 처리할 수 있는 GS 브로커의 핵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개발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최종 목표인 8종 이상의 2종 메시지 프로토콜 처리를 위하여 3종 이상의 메시지 프로토콜을 처리를 지원하면서도 쉽게 엣지 서버에 브로커리지할 수 있으면서 저지연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플러그인 구조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후에는 현재 단일 엣지 서버가 아닌 확장형 구조의 엣지 서버에서도 클러스터링을 통한 데이터 교환과 전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확장해서 개발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개발 결과물을 GitHub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오늘 설명드린 GS 브로커라는 명칭으로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으며 기능 검증을 진행해 나가고 진행된 검증 기술들을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략 차이에 따른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립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한 형태의 전략이고자 합니다. 과거 일본이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재패에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적식성과 전략을 통한 차이를 통해 활용성이 높은 기술 개발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김현우 개발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딥러닝을 활용한 클라우드 엣지 수직 수평 협업 기술에 대해서 GS 링크 프레임워크 코어 개발자인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딥러닝을 활용한 클라우드 엣지 수직 수평 협업 기술에 대해서 저희 GH 플랫폼 코어 개발자인 제가 윤주상인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처럼 협업 모델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GH 플랫폼 내의 서비스에 대한 정의, 그리고 GS 플랫폼 내에서 그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중에서 저희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그 협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모델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년도에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엣지 수직 수평 협업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은 크게 엣지 관리 플랫폼 기술과 엣지 서비스 플랫폼 기술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서비스 협업 프레임워크는 엣지 서비스 프레임워크 플랫폼 내에 있는 프레임워크 기능입니다. 자, 우선 기존 엣지 모델과 그 협업 엣지 모델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엣지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엣지로 오프로딩 서비스를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단일 엣지가 오프로딩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이동한 환경에 접속한 엣지로 오프로딩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고 이 경우에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이동 전에 접속해서 오프로딩 서비스를 받았던 전 엣지로부터 서비스 이동을 받아서 새로운 엣지가 클라이언트에게 오프로딩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게 지금 기존 엣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협업 엣지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엣지 쪽으로 오프로딩 서비스를 요청해도 접속한 엣지 주변에 있는 엣지들과 서로 협업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오프로딩 서비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동한 노드의 엣지 노드가 기존 엣지 노드보다 그 오프로딩 서비스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를 보장해 주지 못하면 접속한 새로운 엣지 노드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제공받던 엣지 노드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협업 엣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G 엣지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엣지 오프로딩 서비스는 디바이스가 가진 응용을 엣지에서 대신 실행하고 그 결과를 리턴받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고, 디바이스는 오프로딩 요청 시 실행 코드, 실행 시 필요한 데이터 등을 첨부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 엣지 오프로딩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엣지 오프로딩 서비스는 이 엣지 노드 간의 어떤 협업을 중심으로 오프로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메인 응용 서비스는 엣지 기반의 이제 응용 서비스, 추론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어떤 오프로딩 절차에 맞게 저희 GS 그 플랫폼이 G 엣지 플랫폼이 관련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 모델로 정의돼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G 플랫폼 내에서는 3가지 응용 서비스 분류 모델을 지원하도록 개발 중이며, 오프로딩 요청 시 응용별로 별도의 오프로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협업 오프로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정의하고 있고, 이 새롭게 정의된 서비스 모델은 뒤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존의 엣지 오프로딩 서비스와 저희가 제안하는 G 엣지 오프로딩 서비스의 차별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 오프로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엣지 간의 어떤 협업 또는 엣지와 클라우드 간의 어떤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는 협업 오프로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업 오프로딩 서비스는 엣지 간의 어떤 수평적 오프로딩 서비스와 엣지 클라우드 간의 수직적 오프로딩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저희 협업 그 오프로딩 서비스는 크게 서비스 모델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응용을 위한 어떤 태스크를 위한 협업 오프로딩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기존의 오프로딩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 기반으로 응용을 위한 단일 엣지를 할당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존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초기의 엣지 노드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저희가 G 엣지 플랫폼 내에서 제공되는 기본 엣지 그 오프로딩 협업 서비스 모델은 접속한 엣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아니고, 접속한 엣지 주변에 있는 다른 엣지 노드가 접속한 엣지보다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이 서비스 오프로딩을 옆에 있는 엣지 노드를 이관해서 그 결과를 처리해서 리턴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 받아서 결과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그런 이제 협업 오프로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 태스크용 협업 오프로딩 서비스라 그래서 이 태스크가 멀티태스크로 구성된 응용을 위한 어떤 협업 오프로딩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책 기반으로 태스크별로 단일 엣지 할당 방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속 태스크용 그 협업 오프로딩 서비스는 기존에 사용되던 어떤 오프로딩 서비스랑은 좀 다른 서비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 인공지능과 같은 응용 서비스가 엣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메인 타겟 애플리케이션으로 추론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종속 태스크용 협업 오프로딩 서비스는 인공지능 추론 서비스에 특화된 어떤 협업 오프로딩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기반으로 멀티태스크를 고려해서 그룹 형태로,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어떤 체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그 오프로딩 서비스를 각 엣지에 할당해서 서비스를 제어하고 처리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협업 오프로딩 서비스는 수평적 협업 서비스와 수직적 협업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협업 응용 오프로딩 모델을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더에 지금 보이시는 그림에 왼쪽이죠. 왼쪽의 밑에 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엣지 노드는 1번 노드입니다. 하지만 엣지 노드 1번은 저희가 클라우드 엣지의 어떤 클러스터 형태로 엣지를 구성하고 있고, 클러스터 형태에서 마스터 노드를 엣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스터 노드 엣지 노드가 하부에 또 다른 이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워커의 역할을 수행하는 엣지 노드들을 쫙 밑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오프로딩 서비스를 마스터 노드인 엣지 노드 1에게 요청할 경우에 이 오프로딩 서비스를 최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하단에 있는 엣지 노드를 선택해서 그 처리를 해주고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그 싱글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엣지 노드 안에서 일을 엣지 노드가 원하는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어 클라우드로 오프로딩 서비스를 이관해서 그 결과를 처리하고 결과를 받아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지금 모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그 윗단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GS 링크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 이 클라이언트가 오프로딩 태스크를 GS 링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GS 링크에서 저희 이제 협업 정책 에이전트라 그래서 지능형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능형 그 모델에서 들어온 클라이언트의 오프로딩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엣지 노드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저 협업 정책 에이전트가 만들어내서 정책을 보내주면 그 정책에 맞게 GS 링크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인 오프로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노드, 엣지 노드를 선택해서 그와 관련된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 엣지 서비스 협업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싱글 클러스터 기반의 서비스 협업 프레임워크 모델로 1차 년도에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GS 링크 밑에 오프로딩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워커들이 엣지 노드들로 존재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GS 링크를 통해서 오프로딩 태스크 요청이 GM 센터를 통해서 내려오면 GS 링크에서는 오프로딩 태스크를 저 밑단에 있는 엣지 노드와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그 오프로딩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평적 협업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GS 링크가 상황에 따라서는 코어 클라우드와 협력을 하는 수직적 협업 기능도 같이 구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GS 링크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저희 GM의 GM 센터를 통해서 오프로딩 응용 서비스가 요청이 되고요. GM 센터를 통해서 저희 GS 링크 쪽으로 오프로딩 태스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협업 정책 관리기를 통해서 오프로딩 태스크의 그 요청 상황, 컴퓨테이션 리소스에 대한 어떤 요청 상황, 캐시면 캐시의 어떤 요청 상황들을 분석을 해서 그 요청된 요청 상황을 인텔리전트 정책 생성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인텔리전트 정책 생성기에서 협업을 할지 아니면 협업 캐싱 기능을 수행할지를 디시전하게 되고요. 그 디시전한 결과를 다시 협업 정책 관리기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협업 정책 관리기에서 정책 반영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오프로딩 태스크가 실제 수행될 노드로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이 스케줄러에서 스케줄링을 할 때 오프로딩이 협업에 의해서 코어 클라우드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에 있는 워커들로 엣지 노드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일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GS 링크 안에 오프로딩 관리기와 협업 캐시 관리기를 지금 현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있는 싱글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엣지 노드들, 워커들이 오프로딩 서비스를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노드들이 오프로딩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성능을 보이고 있는지를 오프로딩 관리기에서 처리할 예정이고, 또한 협업 캐시 관리 기능을 활용해서 캐시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기 기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GS 링크 구조 내 메시지 정의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자, 인텔리전트 정책 생성기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이 인텔리전트 정책 생성기입니다. 저희 인텔리전트 정책 생성기는 딥러닝 기반으로 저희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에이전트와 상태, 메모리, 그 다음에 타겟 네트워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정책 생성기는 오프로딩 리퀘스트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 최적의 그 오프로딩을 처리할 수 있는 액션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거를 정책 관리기로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네트워크의 상태는 주기적으로 인텔리전트 생성기로 상태 정보를 넘기게 됩니다. 또한 액션에 대한 실제 네트워크에서의 실행 결과를 보상이라는 어떤 값으로 정의를 해서 인텔리전트 생성기로 넘기게 되는 이런 과정을 저희 인텔리전트 정책 생성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협업 서비스 정책 모델은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인텔리전트 정책 생성기에 의해서 액션이 협업 정책 관리기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상태와 보상은 결국 저희 이제 GS 그 플랫폼 내 GM 센터의 플랫폼 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상태와 보상 값을 넘겨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협업 오프로딩 지원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세 가지의 서비스 타입을 저희 지원해주는 모델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협업 오프로딩 모델은 전체 이관을 하는 모델과 부분 이관을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관을 하는 모델은 오프로딩 태스크 전체를 이웃한 엣지에게 아니면 클라우드, 코어 클라우드 쪽으로 전체를 이관하는 모델이고요. 부분 이관은 이 멀티태스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응용의 경우에는 그 부분,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그 멀티태스크로 구성되어 있는 오프로딩은 하나는 뭐 A 노드에게 오프로딩 서비스를 요청하고 나머지 B는 또 다른 이제 엣지 노드에게 오프로딩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분 이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프로세싱을 하나에서 하는 것보다 두 군데에서 패러럴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업 오프로딩 과정을 좀 살펴보면 전체 이관은 오프로딩 태스크를 위한 최상의 엣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엣지 쪽으로 오프로딩 태스크를 이동시키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리턴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부분 이관의 경우에는 우선 태스크를 분할하고 태스크별로 최적의 엣지를 결정하고 태스크별로 엣지 노드로 태스크를 이동시킨 다음에 실행하고 그 결과를 리턴받아서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서비스 모델도 부분 이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관 방법하고 세 번째 이관 방법은 그 마이크로 서비스, 그러니까 실제 오프로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마이크로 서비스가 엣지에 있는지 없는지의 어떤 유무를 판단해서 저희 태스크를 이동시키는 과정을 취할 겁니다. 왜냐하면 태스크가 없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를 태스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마이크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엣지 쪽으로 만약에 태스크를 이관할 경우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웃에 있는 클라우드 또는 이웃에 있는 엣지 쪽에서 서비스 이동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태스크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유무도 사실 태스크 이동의 이동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그림처럼 협업 오프로딩 과정은 타입을 사실 저희가 처음에 결정하고 오프로딩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서비스 타입이 1, 2, 3인지를 타입을 먼저 결정하고 그 타입에 맞게 뭐 태스크를 분할하거나 아니면 전체 이관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분할했을 경우에 뭐 다음 이제 태스크를 선택된 엣지로 이동시켜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리턴받는 이런 일반적인 이제 과정을 거치도록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뭐 싱글 클러스터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4차년도까지 개발을 할 때는 그 멀티 클러스터 기반으로 수평적 협업 오프로딩 서비스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은 뭐 멀티 클러스터도 싱글 클러스터 내부에서 수평적 협업 오프로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모델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그림처럼 싱글 클러스터, 그다음 이유산 클러스터 엣지에 태스크를 전체 이관하는 방법, 그리고 부분 이관하는 방법들을 같이 이제 나중에 확장해서 구현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협업 오프로딩 과정에서 실제 태스크를 분할하고 이동시키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뭐 그림으로 좀 이그젠플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결정되고 태스크를 분할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이 서비스 1과 1은 태스크를 분할하지 않고 이동시키는 과정을 취하는 거고 서비스 2와 3는 태스크 분할하는 과정에서 태스크를 분할하고 태스크 분할된 태스크들의 최적으로 뭔가 협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엣지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면 그 결정된 정책에 맞는 엣지 쪽으로 태스크 이동하는 단계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의 또 차이점은 태스크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독립적인 형태로 분할이 가능한 패러럴하게 결과를 리턴 받아서 처리를 하는 서비스 2 모델에서는 태스크 실행하는 환경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 번째 타입의 경우에는 첫 번째 태스크가 실행이 되고 그 결과를 두 번째 태스크에 넘겨야 두 번째 태스크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실행하는 시간이 서비스 세 번째 타입에서는 좀 다르게 그 실행하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실행하는 타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로딩 그 정책 생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는 저희 인텔리전트 그 협업 그 정책 생성기는 협업 서비스 정책으로 협업 오프로딩 정책과 그다음에 분산 협업 캐시 정책 그리고 고속 서비스 이동 정책 이 세 가지의 정책을 각각 별도로 지금 정책 생성기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이 태스크를 요청할 때 현재는 그 오프로딩과 분산 협업과 관련된 그 요청을 하도록 지금 그 디자인을 해놨지만 추후에는 고속 서비스 이동과 관련된 그 태스크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그 고속 서비스 이동을 위한 그 정책, 그러니까 엣지 간의 어떤 그 서비스를 이동하는데 고속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을 저희 인텔리전트 정책 생성기에서 만들 수 있도록 확장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오프로딩과 캐신 정책을 만들어내는 강화학습 정책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강화학습의 어떤 그 학습 모델, 트레이닝 모델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정책 에이전트가 정책을 만들어낼 거고요. 정책을 생성할 때 그 네트워크의 상태를 가치함수로 정의를 하고 그 가치함수의 값을 활용해서 정책을 만들어낼 거고요. 그리고 상태 정보는 가치함수 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환경에서 실제 만들어진 실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액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의 변화를 보상값으로 정의해서 가치함수에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이 가치함수의 어떤 의미는 결국 정책 생성기에서 만들어진 액션이 실제로 얼마만의 가치를 갖는지를 정의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내가 한 행위의 액션에 대해서 최대한의 서비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액션을 추후에 뽑아낼 수 있는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이시는 슬라이더의 그 오른쪽에 파라미터들을 보면 A가 액션이고 이 액션은 두 가지 타입으로 지금 액션을 생성하도록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A의 O는 그 오프로딩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이 C는 캐싱과 관련된 정책을 뽑아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뽑아내는 액션은 실제 그 오프로딩 서비스가 어느 엣지에서 그 실행이 되면 좋은지에 대한 결과를 뽑아내도록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자, 액션을 생성하는 방법은 저희가 지금 최적 목적 함수를 정의하고 정책 그 생성 알고리즘의 그 목적 함수의 값이 가장 좋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TST라 그래서 서비스 요청부터 그 결과를 리턴 받는 데까지 걸리는 서비스 타임을 TST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TST가 가장 그 적은 그러니까 TST 서비스 지금까지 수행한 오프로딩의 TST 값을 평가하고 TST 값의 평균 값이 최소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 생성 알고리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의 목적 함수는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태스크의 평균 예상 서비스 지연 시간으로 정의를 했고요. 서비스 타임은 보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서비스 타임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단말이 태스크, 엣지 쪽으로 태스크 요청을 하게 되면 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서비스 1에 대한 얘기이고요. 태스크, 엣지 쪽에서 태스크 요청을 받게 되면 최상의 태스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엣지 쪽으로 태스크를 결정해서 그 이관을 하고 서비스 결과를 받아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하는 모델을 정의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 타임은 저는 그 서비스 큐, 그 다음에 그 전송 시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지금 서비스 타임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패러럴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보이시는 수식은 태스크가 멀티태스크인데 두 개의 태스크가 존재하는 환경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엣지 코어에서 태스크 요청을 받으면 분할을 해서 두 개의 그 워커 그 엣지 노드에게 태스크를 이관해서 요청을 받고 그 요청된 그 결과가 수행이 돼서 리턴이 되면 클라이언트에게 그 결과를 리턴하는 형태로 지금 서비스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상 값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인텔리전트 정책 생성기의 어떤 액션의 성능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태스크의 평균 예상 서비스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상 지불 방법을 현재 정의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태스크 수행이 뭐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평균 지금까지 오프로딩 태스크를 요청했을 때 그 요청된 그 TST 값의 평균 값보다 현재 태스크에 수행된 값이 작을 경우에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잘 정책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인텔리전트 그 정책 생성기가 만약에 수행이 됐는데 평균 값보다 높다. 이거는 그 인텔리전트 정책 생성기가 액션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따라서 이 그러니까 잘한 거에는 어떤 그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요. 못한 거에는 페널티를 좀 많이 주게 해서 추후에도 잘못된 선택, 성능을 낮게 하는 선택을 최대한 못하도록 지금 디자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화학습 모듈 중에서 DQN과 더블 DQN을 활용해서 지금 최적의 알고리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희 지금 수학적 모델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그 정책 생성기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지금 그 서비스 협업 기술과 관련된 수직적 협업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지금 2차년도 내년에 2021년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텔리전트 정책 생성기 개발과 관련해서 생성기 개발을 현재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알고리즘도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1차년도에는 그 오프로딩 서비스에 조금 그 포커스가 맞춰져서 정책 생성기 알고리즘이 만들어졌고 2차년도에는 분산 캐시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생성기 알고리즘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속 응용 이동 정책 생성 알고리즘과 정책 생성 학습 모델도 2차년도에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설계하는 방법은 엣지 캐시, 그러니까 엣지 내 공유 캐시를 정의하고 공유 캐시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고속 응용 이동 알고리즘을 개발할 생각이며 협업 엣지 네트워크 모델 기반으로 고속 응용 이동 정책 생성 알고리즘 정책 생성을 위한 학습 모델도 러프하게라도 개발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그 1차년도 동안 개발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